박원순 꼴값 떨다가 골로 가게 생겼다고 아니, 말씀하셨는데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렇죠. 어쨌든 꼴값 떨다가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건데요. 그 박원순 시장 큰일 났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또 은연중에 공격하려고 했던 박원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발단이 된 게 무엇이냐면요.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아주 이상한 글을 썼거든요. 그 유명한 글 있지 않습니까? 뭐 성동보건소라고 지금 시범 지정돼가지고 우한폐렴을 지금 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갔고요. 박원순 시장이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문재인이가 이제 메르스 때랑 비교하면 대응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훨씬 잘하고 있다면서 막 칭송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기사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추천 누르고 이제 막 비판하시고 막 욕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억울했나 봐요. 이렇게 글을 남겼던 건데 어제 많이 회자됐던 그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 있죠. 2015년 메르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누구보다 낱낱이 증언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중국 폐렴을 하루빨리 막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메르스 때는 준전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 피다가 이제는 뭐 여유가 생겼나 봐요. 우한폐렴 때는 지금 당장 막아도 시원치 않은데 뭐 갑자기 옛날 얘기 꺼내면서 뭐 박근혜 때 뭐 무능했다 내가 그거 증언한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에서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 발언을 뒷받침하는 이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묘한 말장난을 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제 이런 말이에요. 뭐 메르스 당시에 확진 환자 나온 지 6일 후에 보고가 됐고 뭐 감염된 병원 정보를 안 알렸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겁니다. 그러면서 늦장 대처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자도 키웠으면서 자 제가 이 밑줄 친 걸 잘 보십시오. 당시 황교안 총리는 초동 단계에서 한두 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 없다라고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표현을 굉장히 교묘하게 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에다가 메르스 사태 언급했던데 마치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뒤에야 대면 보고를 했고 마치 메르스 대처에 있어서 황교안 총리가 다 책임 있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총리에 취임했던 날은 메르스가 발생한 지 한 달 남짓 지나서였다. 아니 이 박원순의 글을 보면요. 실제로 이 쭉 읽고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메르스 발생한 지 6일 지나서야지 뭔가 보고한 것처럼. 그러니까 황교안 악의적이네 이거. 악의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교묘하게 한 건데 당시에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보고됐던 게 5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보고가 됐던 게 아마 6일 뒤 26일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고했던 사람은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건데 그 박원순 시장이 쓴 글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걸 다 한 것처럼 뭔가 서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황교안 당시의 총리 임기가 시작됐던 게 6월 18일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지나서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과정에 모든 그 과정에 황교안 대표가 다 엮여 있었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오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가 뭐 초동 대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라고 언급한 그 발언은요. 6월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건데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아니 이게 전염병이 처음 발생하면은 전염병 처음 발생할 때부터 장관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파악하고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그건 실무진에서 이걸 파악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장관 총리로 가서 이게 오더가 내려지는 건데 그걸 이제 교묘하게 시기라던가 이런 걸 다 잘라놓고 그냥 내용만 딱딱딱 붙여가지고 대면 보고도 황교안 총리가 늦게 했고 이런 망언을 황교안 총리가 당시에 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박원순이 결국 왜곡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르스 대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거는 황교안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황교안은 총리로서 그거를 잘못하려고 했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곡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성중 의원이 말합니다. 아니 결국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확진 6일 뒤에야 대면 보고한 것처럼 오독하기 쉽게 문맥상 오독하기 쉽게 교묘히 왜곡을 했다. 결국 박원순 총선 개입이 참으로 가관이다. 선거법 위반 이거 굉장히 센 건데. 센 거죠. 지금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선언했거든요. 네.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서울시를 맡고 있다는 박원순 시장이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종로가 거기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지금 출마하고 운동하려고 하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재를 뿌리는 짓을 한 거예요. 이거 명백히 황교안 대표를 비방하려는 선거법 위반이다. 따라서 한국당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박원순 시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예.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박원순이의 참으로 뻔뻔한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에 박원순은 당시 35번 환자에게 그분이 의사셨거든요. 예. 그분이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감염된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메르스를 전파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분에 대해 마녀 사냥을 자행한 바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명백한 받았어요. 허위 사실이었고 박원순은 결국 35번 환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있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박원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이 박원순 벌써 삼선이야. 참. 그러니까 안철수 때문에 그래. 서울시장 최초의 삼선이죠. 안철수 때문에. 안철수가 철수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수염 기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보면. 네. 아니, 수염 좀 깎고 나오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박원순 시장이 구전녹용을 먹나? 왜 모발이 증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야, 옛날에 뭐 머리 비하면. 심었겠지. 점점 회춘하고 그 심은 계시고요. 겁니까? 가발을 쓴 겁니까? 가발인가? 너무 자기- 풍성해졌던데. 자기가 막 마치 자기가 매일매일 직접 손질하는 것처럼 하면서 흑채 뿌린다고 막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심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빳빳이 세워요, 요즘. 아, 보면.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선배분이 모발 이식을 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네.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삭발을 하고, 모발을 모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보기가 많이 흉해요. 근데 네. 박원순 같은 경우는 삭발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가발 쓴 것 심은 건 같아요. 아니겠네. 가발. 예. 막 쓸 수 있지. 뭐. 아니 뭐 근데 워낙 이 박원순이라는 인물이 이벤트에 되게 강하잖아요. 뭐 가령 뭐 신발이 뭐 옛날에 허르는 걸 들어. 신발 뒤 신발. A4 용지 쌓아놓은 거 맞지? 뜯었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뭐 거의 사람들이 벤치로 뜯은 거잖아. 그 일부러 뜯은 거 아니, 더 웃긴 건 아니냐고. 뭐냐면, 그 다음에 사진이 찍혔는데, 에르메스 넥타이를 하고 있어. 우동균만 할 수 있는 에르메스 넥타이를. 그 정도는 우동경도 갑자기 나 지금 심장이 찌릿했어. 근데 사실 제가 박원순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가 많아요. 네. 뭐 하버드 대학에 연수 갔던 시절에 책을 책을 다 7만 읽었다고. 권, 7만 권 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집이 7만 왜 이렇게 권. 7만 권? 뭐 계산이 안 나와요. 뭐 딱 하면 투시를 하는 건지 그 스캐너로 이렇게 해도 7만 권 못 책 읽을 것 생긴 같은데. 것만 봐도 7만 거 다 못 볼 것 같은데. 제목만 봐도 그죠? 네. 그리고 뭐. 집이 왜 이렇게 크냐고 집이 또 강남에 엄청 큰 집에 월세 살았었잖아요. 250만 원인가 네. 그랬죠? 그거 왜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갖고 왔던 책들을 늘래니까 서재가 커야 돼서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보면 사람 입만 열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장 초창기 때 정말 레전드였던 게 그 집무실 가잖아요. 네. 아니 집무실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서류를 막 쌓아놨어요. 지금도 그러나 몰라? 사람 키만큼 쌓아놨어. 사람 키만큼 서류 넣고 어떻게 자기가 찾아? 일을 바빠가지고 업무를 뭐 이거 서류를 봐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쌓으면 오히려 못 보죠. 못 어떻게 찾아? 보고 밑에 이렇게 빼려면 힘들어요. 심지어 뭐 절약을 한다면서 테이블인가? 그 문짝을 뜯은 거를 그 테이블로 자기가 쓴다고 그렇죠. 했던가? 예. 아니 멀쩡히 그냥 책상 쓰면 되는 건데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그걸 테이블을 쓰고 있더라니까요. 국격에도 문제가 되는 게요. 무슨 동남아에서 손님 오고 그러면 그 사무실 꼭 보여줘요. 그 동남아에서도 안 하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뒤에다가 포스트잇 막 붙여놓지 않습니까? 포스트잇을 줄 맞춰서 붙여놨거든요. 그거 떼서 보고 다시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그거 지저분해지지. 게다가 우리나라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행정이고 타 국가들에도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라는 박원순은 말 그대로 90년대 중후반 정도의 행정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시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숙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박원순 부인은 보기가 힘들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와라 그러면 한 번씩 딱 나왔다가 박원순 들어가고 부인이야말로 성형 의혹이 있지. 아 그렇죠. 있었죠. 예. 많았죠. 그때- 성형 의혹이 있지. 근데 뭐 연예인 닮았다고 막 이런 데 있잖아, 사람. 어떤 연예인 닮았죠? 그 아니 아니 있어. 이렇게 사진 보면은 뭐 연예인을 많이 닮았는데.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사진에 한번 나오셨던 아주머니를 닮았다고 여름에 아 선풍기. 예. 예. 뭐 많이 보톡스를 맞아서 그랬다. 그런 의혹이 있다. 예, 사실 그런 좀 얘기만 돌았어요. 불행해요 그 집이. 보면은 아들은 어디서 사는지도 잘 난 그 모르겠고. 아들 박주신이 제일 웃겨. 왜요? 우리 박주신 관련된 활동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했잖아. 대표님. 한 번도 안 들어와.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해외로 영국에 놀고 있어. 간 뒤로 벌써 한 6년 되냐?
진짜 그런 거 향수병도 됐어요. 없나 봐, 그분은. 그 며느리가 박원순이 다녔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로 이제 추적까지는 됐는데 아들이 뭐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안 들어와 도대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서울시장 하고 있으면 들어와서 그러니까. 문준용이처럼 당당하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유럽 순방 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서도 아들 당당하게 만난다 그래야지. 그렇죠. 모른다 그러고. 아니 사실 서울시장이 굳이 런던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으면 되는 사람 아니에요. 왜 굳이 가는지 모르겠고 또 딸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딸은 서울대 미대에서 유일하게 법대로 전과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하죠. 당시에 그 점수가요. 같이 합격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낮았어요. 어허. 네, 그리고 거기서 떨어졌던 사람들보다도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딸, 조민,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딸,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의 궤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 법대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스위스로 유학을 가요. 스위스로 유학을 가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왜냐면은 박원순 같은 경우는 빚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그 월급은 대부분 어디다 빚이래. 인생이 협찬이었잖아요. 협찬 형님. 인생이잖아요. 협찬이라서. 예. 하여튼 빚이 많은데 그 빚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그 물가가 제일 높기로 유명한 스위스로 유학을 갑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앞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박주신 병역 개피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열심히 아직까지도 명확히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특히 정말 그때 거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당시 대표님 밑에서 간사로 최대 대표님, 저희 신혜익 대표님, 그리고 이제 그 변모 선생님과 같이 저희가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죠. 줄을 전부 그래도 희재요, 변희재, 아니, 변희재 대표랑 그러니까 같이 했었죠. 줄을 잘 쓴 거예요, 그거면. 네. 나는 그때 박주신 그런데 운동할 때 저희가 그때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형님. 진짜 뚜껑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뭐 전국 각지를 저희가 강연회를 하고 돌아다니고 시민분들 만나고 서울시청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열심히 행동을 했는데 난데없이 저희가 통수 맞아가지고 아이, 또그 얘기는. 추잡하니까 안 어른이 하네. 가끔씩 통수 칠 수도 있지. 근데 어른한테 맞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줄을 잘못 썼어요. 저도 이제 박주신 그 찾아내기 그 운동을 했는데 강모 변호사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 시절에. 강영석. 강호가 같이 했잖아요, 형님. 그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왔었잖아요. 저기 죄송하다고 하면서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강용석 변호사 처신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어찌됐던 간에 공적인 일을 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때 강용석 변호사가 명확히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때 문제가 있었지. 그때 맞아요. 아쉬움이 맞아요. 많이 남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강모 변호사 얘기하지 말자. 좀 있으면 이제 못 될 것 같으니까. 네. 아니 오늘 또 뭐 기사 나왔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고발당하고 뭐. 저희가 사회부가 좀 작아요. 저희 사회부장이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은 부원이 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사회부장이시면 네. 제일 정치적인 그래가- 기사 열심히 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을 지금 취재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 하지 마. 이게 또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또 거기다가 기름 붓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요. 예. 다 잘 돼야 하여튼 됩니다. 잘 해결돼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크게 네. 보면 박주신 저격하려고 노력을 하긴 그때 했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자, 계속 이어가세요. 네, 지금 뭐 박원순 결국 지금 나무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도 맞고요. 한국당의 지금 이 법적 조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9일날 그 성균관대에 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1980년 무슨 사태 뭐 때문에 뭐 그 당시 학교가 휴교가 됐다 뭐 이런 언급을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5.18 모독을 했네, 뭐 역사 의식이 없네, 뭐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주어가 없어요. 1980년에는 5.18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가 뭐 말하면은 계속 지켜봤다가 뭐 좀 키워드 하나 딱 나온다 싶으면 그냥 바로 말꼬리 잡는 건데 이게 오히려 지금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거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5.18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걸 일체 언급한 것도 아닌데 그 여당 그 뭐 2중대 3중대들 바라는 거 보십시오. 뭐 떡볶이 먹기 연출에 앞서 올바른 역사 공부해라. 뼛속까지 공황검사적 역사인식이다. 뭐 황 대표의 빈약한 역사인식 개탄스럽다.
5.18 민주화 운동도 모르는 황교안은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황교안 대표가 뭐 5.18을 뭐 어쩐다 폄훼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몰고 가려는 건데 왜? 작년에 한국당 전당대회 당시 때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 김진태 의원이라던가 김술래 의원 그쵸. 등등 그 발언 몇 마디 가지고 뭐 5.18 폄훼를 했다, 광주 모독했다 그걸로 아주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꼬투리 잡아서 설치기 시작한 건데 한국당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거는 1980년 5월 17일 휴교령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당시에 내려졌던 휴교령은 12.6 사태 그리고 12.12 사태 등으로 인해서 그 80년 계엄령 확대로 이어진 조치로서 5.18과는 관련이 없다. 그 소위 말해서 1980년에 서울의 봄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 맞아요. 당시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난 휴교령을 언급한 건데 뭘 광주 얘기를 하고 있냐? 언급도 하지 않은 광주, 언급도 하지도 않은 5.18을 왜 니들이 못해 지레짐작하는 거냐? 라는 것이죠. 결국 5.18과 관계없는 발언을 한 거 가지고 역사인식 문제를 왜곡하고 지역감정까지 조장하는 이 여권과 좌파들의 행태는 네거티브 공세로서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허위사실과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전에는 오해할 수가 있었으니까 음. 그래. 근데 이거 아니야라고 이제 밝혔기 이제 때문에 공개를 밝힌 거죠. 이제부터 그걸 갖고 5.18과 접목해서 비난하는 자들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언론이라던가 정치인들이 과격한 발언 또 뭐 광주를 들먹이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명백히 법적 대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네티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써 이 좌파들 1980년 세월호 5.18 광주 이런 단어만 나오면은 발작하는 게 한 번 더 드러난 것이다. 일부러 프레임 걸려고 기다렸다가 눈 뜨고 기다렸다가 딱 그 단어만 나오면 딱 이렇게 나서는데 이거 결국 우기다가 이번에 제대로 당하는 거 아니냐, 역으로 당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온 거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 5.18과 관련해서 참 과거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당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5.18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건데 당시에 좌파 시민단체 등등 동원해가지고 막 드러눕고 심지어 민경우 의원 그 당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멱살 잡고 뒤에서 뭐 자유한국당 망원 퇴출시켜라 뭐 이런 거 하고 앉았고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고 의자 던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 신발 바지가 싹 다 흙탕물이 되도록 그 와중에도 끝까지 행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히려 감동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당시에 이 좌파들이 하는 게 너무 과격하다라는 역효과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도 역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또 한번 지역 감정을 조장해가지고 또 5.18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다가 이제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